나는 촉법소년이라 괜찮아. 이 말이 아이들의 장난처럼 들리나요? 피해자에겐 엄청난 공포가 되는 이 말. 이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의 사건 대한민국. 오늘은 지금 정부 안에서도 사회 전체에서도 격렬하게 부딪히고 있는 촉법소년 나이 하향 논란 이야기입니다. 12월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공식 의제로 검토해보자며 법무부에 지시했습니다. 이 한마디 이후 드디어 손보는 거다라는 목소리와 아이 인생을 망치는 결정이다라는 반발이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갈리는 걸까요? 먼저 촉법소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범을 말합니다. 이 나이대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대신 보호처분만 받습니다. 쉽게 말해 재판도 없고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지금 논의되는 건 이 기준을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겁니다. 그러면 12세, 13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논의가 갑자기 나온 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요즘 영상을 보면 나는 촉법소년이라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식으로 사고를 치고 다니는 사건들이 반복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올해 8월 충남 천안에서 여중생 여러 명이 또래 친구를 노래방과 공터로 끌고 가 2시간 넘게 집단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입니다. 가해자들은 CCTV 사각지대를 골라 움직였고 우린 촉법소년이라 괜찮다, 신고하면 보복하겠다, 끝까지 따라다니겠다 이런 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거기에 이 가해자들은 자신의 폭행을 영상으로 담아 SNS에 올려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라고 생각이 들게 하는 대범함까지 보였습니다. 이들의 대담함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은 촉법이라 어차피 처벌 안 받는다는 겁니다. 피해자는 전신타박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가해자들은 형사처벌 없이 보호처분 대상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게 과연 정의냐고 말입니다. 숫자를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 검거 건수는 2021년 1만 1천여 건에서 2024년 2만 건을 넘기며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사는데 가해자는 전과도 남지 않는 구조. 이게 지금 제도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분명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은 처벌이 아니라 보호와 성장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연령 하향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12세, 13세 아이에게 전과를 남기는 게 맞느냐는 질문입니다. 한번 형사처벌을 받으면 취업, 진학, 사회복귀 전반에 제약이 생기고 그 한 번의 사건이 아이 인생 전체를 규정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소년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재사회화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연구를 보면 형사처벌을 받은 청소년의 재범률이 오히려 더 높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어차피 나는 전과자다라는 낙인이 자포자기를 부른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같은 정부 안에서도 이렇게 입장이 갈렸다는 점입니다. 법무부는 중범죄 연령이 낮아지고 있고 소년범 문제가 반복된다며 적극 검토 입장입니다. 반면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 보호 관점에서 더 숙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니라 이 두 부서의 특징과 역할의 차이입니다. 법무부는 범죄와 처벌을, 성평등가족부는 보호와 성장을 중점에 두고 이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검토해서 국무회의에서 논의해보자고 공식 의제로 올린 겁니다. 해외를 보면 더 복잡해집니다. 독일과 일본은 만 14세, 프랑스는 만 13세입니다. UN 아동권리협약도 형사책임 최저 연령을 최소 14세 이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UN은 아동권리위원회 CRC를 통해 반복적으로 강조해왔는데 14세 미만 아동은 형사적 책임을 온전히 판단할 수 있는 인지충동조절 능력이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듭니다. 판단과 억제를 담당하는 뇌의 전두엽은 20세 초반까지 발달을 하기 때문인데 12에서 13세는 충동에 취약하고 또래의 압력에 쉽게 흔들리며 장기적 결과보다 즉각적 보상에 반응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만약 한국이 12세로 낮추면 국제적 흐름과는 반대로 가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나이 조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보호 처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시설도 인력도 부족해 보호 처분을 받아도 재범률이 높습니다. 둘째, 가정과 학교의 관리 기능이 약해졌습니다. 폭력 영상은 스마트폰으로 쉽게 접하지만 통제할 어른은 줄어들었습니다. 셋째, 피해자 지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나이 하향이 피해자를 위한 정책인지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나이만 낮추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이 문제는 결국 딜레마입니다. 하향하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작은 하나의 보상을 줄 수 있지만 가해자의 미래는 막힐 수 있습니다. 유지하면 가해 아이들은 보호받아 재사회화의 기회를 받을 수 있지만 피해자는 사회에 보호받지 못한다는 박탈감과 함께 평생 억울함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향만이 정답이 아니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기는 한 걸까요? 처벌이 없는 교화는 가능한 건지, 하향하면 피해자는 보호되는 게 맞는지, 모든 선택에 대가가 따릅니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은지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논란은 곧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분노가 생기고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해집니다. 둘 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 드려볼게요. 12세, 13세 아이들도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보호가 우선일까요? 혹은 아예 다른 해법이 필요한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영상을 다시 한번 제작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또 하나의 질문을 던져봅니다. 당신의 자녀는 피해자가 될 확률이 높을까요? 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을까요? 가해자의 가족이라면 하향하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도, 법은 누굴 지키고 보호하는지도 촉법소년 나이 하향 논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